그렇다면 결혼 생활에는 술과 담배 중 어느 쪽이 더 해가 될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많이 보다 보면 흡연보다는 음주가 더 혼인 파트너의 귀책 사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든지 포감, 폭행, 이렇게 심히 부당한 대우, 이런 사유들에 같이 음주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본다면 40% 이상입니다. 보통 신혼 초기에 이제 자녀 계획을 하시고 또 자녀가 어릴 때에는 담배로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혼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술이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술값을 더 많이 쓰는 경우, 주사로 폭언이 기억을 못하는 동안 상대방은 채로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그걸 아내가 참다 못해서 사진을 찍어. 이게 난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 내용이 내가 계속 다시 술을 마시면 내 발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또 술을 마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재판상 이혼으로 갔는데 남편분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은 초기에 많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고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는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배우자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행 3일째 되던 날 바나보트 체험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너무 낡은 보트였다는 점과 심지어 10분 만에 일어난 참사에 현지 언론들도 앞다퉈 모든 여행지 코스와 서비스들을 엮어서 여행객들에게 상품으로 소개하는 여행사. 현재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로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 판결이나 기존 사건에서의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여행사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바나나 보트를 끌고 가던 보트가 굉장히 낡은 상태였고 그 보트를 운전했던 리조트의 고용인이 미성년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던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행사가 선택관광이다, 옵션 상품이다, 우리가 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로써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 아슬아슬하게 갓길 아이고.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것 같은데요. 따질 때는 택시 기사가 정차를 정상적으로 하차하는 경우가 아닌데 문이 개방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 기사가 도저히 이 승객이 차 문을 연다는 점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자 간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에서는 승객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승객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6월 어느 날 경찰의 과실로 납치됐던 20대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의 과실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한 남성이 이른 새벽 대구 주택가 앞에 앉아있던 여대생 A양을 차에 태웠는데요. 가족들한테 연락해라. 경찰 신고하면 죽인다. 돈 6천만 원 빨리 보내. 차량 통제도 검문 검색도 하지 않아서 용의자가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허술해.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A양. 용의자 김모 씨는 범행 이틀 만에 대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형법에 따라 청구 금액의 1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된 건데요. 왜 그럴까요? 그 경찰을 신뢰했고 딸이 납치당했을 때 납치당하자마자 10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의 모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미끼로 삼을 테니 200만 원을 입금해라 라고 하면 바로 200만 원을 입금했고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거라고 신뢰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범죄인을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검거를 하지 못한 것이고 납치범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납치 행위를 용이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면죄부를 준 거죠. 결과인데요. 직업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일시 수입이 일용직 노임이라든지 이렇게 최저가의 그런 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이런 그 노동 능력 이것으로 이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손해배상법에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의 책임이 적용되는 부분은 그 실제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 여러 가지 경황과 경위를 참작해서 일부분으로 책임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결국에 법원이 국가, 경찰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형이 온몸에 피가 묻은 채 간신히 몸을 움직여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심지어 그녀는 나체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사실. 가해자가 다름 아닌 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집은 맞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배우자를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폭행 행위를 형법상 범죄 행위로 인정을 하고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신 뒤 응급 의료 헬기를 만지고 또 타고 노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심지어 보란 듯이 인증 사진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참으로 사건 기억나네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과연 이들에게 적용될 처벌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과실로 항공시설 위험 발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리비 견적이 무려 21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이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채무로서 모두에 대해서 그 전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진정 연대채무로서 청구를 합니다. 변제 자력이 없다,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라고 할 때는 주택이나 차량을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로 처분한 후에 그 금액으로서 변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소유한 주택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만약에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행위자들의 과실 비율을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행위자들이 변제해야 될 그 금액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법적으로 처벌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큰 범주에서 보면 노인의 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정서적인 이런 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방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각자의 사정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 단지 부모라고 해서 부양료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한 빌라가 뭐 한 9천만 원 정도짜리였고 그리고 또 재혼한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게다가 매달 기초 노령연금도 40만 원씩 수령을 하고 계셨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이분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양의 유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 액수도 달라지네요. 네, 그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60대 노모가 의사인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는데요. 결국엔 이 60대 노모가 사망하실 때까지 의사인 아들이 매월 수입이 한 800에서 100, 10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매월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누가 죽을 수 있다 이런 협박성의 멘트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무속인은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그래서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간 40여 차례 구슬하면서 이제 13억 원 상당의 돈과 어떤 귀금속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 구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속인도 사기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뭔가요? 사기죄는 경제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결 금액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면서요? 이혼은 허용한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위자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내가 하는데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편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만약에 아내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에게도 딸로서의 그 상속받을 몫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
분의 몫을 그 배우자인 남편과 이제 세상에 남겨진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받지 많잖아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경우 같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2008년만 해도 295건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371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4배 이상이죠. 훌쩍 이렇게 이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도 딸한테는 재산을 못 준다고 했으면 딸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 딸한테 주긴 주되 대신에 원래 아들한테만 주려고 했던 그 고인의 뜻을 모시자.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모셨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계속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속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예,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에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지칭하는데요. 크게는 물리적 폭력하고 정서적 폭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적 폭력은 아까 우리 봤듯이 어떤 뭐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감금, 구타, 심지어는 성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살인까지 이러한 모든 그 폭력 형태를 통틀어서 물리적 폭력으로 지칭할 수가 있고요. 정서적 폭력은 또 이와 반대로 심리적으로 구속하고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출동입니다. 첫 출장이십니다. 첫 출장. 상담 첫 데뷔. 상담 첫 데뷔. 의뢰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네. 자, 다음부터 10분 이제 누르겠습니다. 힘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일단은 용서하기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시 아내가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협의 이혼이 아예 안 돼요. 지금 그 상대방 배우자분은 유책 배우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상대가 협의 이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을 기각할 수 있어요. 이혼이 안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계속 나가 있고 나는 아들을 못 보고 있고 이혼 소송 제기하시고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면접 교섭이 아니라 양육권도 청구를 하고 는 이혼을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이 동안 아이하고의 그 정서적인 유대 그리고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일단은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로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언제든 인정될 수 있는 권리예요. 면접 교섭을 먼저 신청하셔서 만약에 자주 보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2주에 한 번인데 1박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지 내가 일할 동안에는 보조 양육자로 우리 어머니나 누군가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양육 계획서를 쓰시면 유리해요. 저한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달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오히려 먼저 제기하시고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에 조정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 상담, 가사 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험이 많으신 그 가사 조사 위원님들이 부모로서의 그런 부모 교육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일단은 시간을 벌게 돼요. 첫 변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최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도 아내를 용서하는데 되돌릴 수는 없는지 짚어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하시면 이제 아내가 지금은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은 정말 스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모든 소송에서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판사님도 굉장히 재촉을 하시는데 이혼 소송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꽤 되는 그 경우가 저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견디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 절차를 들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여성분이시네요. 야.
와, 반갑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님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대표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의뢰인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의뢰인입니다. 10분 카운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합니다. B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찍었다는 것을 예. 이미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영장 청구해서 또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이걸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까 증거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빛나는 대응을 해주셨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말. 되게 잘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딱 하나 들었던 게 검찰로 넘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처벌을 받을 거다. 본인 손에서 넘어간 후로는 본인도 알 수가 없대요. 네. 일단은 이게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사실 시일이 오랫동안 지나서 어떤 처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원래는 피해자가 이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수사관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게 보통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보건 절차를 거쳐서 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찍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긴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해당해요. 그걸 지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을 경우에 거의 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돼요. 속 시원하게 이게 법적으로 정말 나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이렇게 징역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초범인 경우에 거의 다 벌금형이고 속된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장소에 침입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돼요. 그때는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중간에 이런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받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표현하시기 싫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말씀하셔서 문서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전달받으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500원인데 100원짜리 안 넣었죠? 아, 오늘 드디어 처음 빛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수진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젊고 이쁘시고 또 잘 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떤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사셨다가 그런 그 사기가 된 것인지.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도 1,400. 결국 한 1,400만 원 정도 사진 찍어서 보내. 아, 고맙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신 금액 그대로가 배상명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는 가집행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명의의 그 은행 계좌에다가 압류추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님 말고도 이런 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 계좌에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압류추심 신청은 이런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경매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판단해 보세요. 보통 압류추심 명령 신청을 은행에 대해서 할 경우에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내야 돼요. 인지대가 한 3,600원, 3,000원 정도 대가 되고요. 송달료는 이제 나중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걸 대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리고 법원 보관금이 한 2,000원 정도. 어휴. 이게 굉장히 간이한 절차고 네.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인데 근데 내 돈을 내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통장이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확실한 재산을 찾을 때까지는 거기에 플러스 법원에 돈까지 내고 그걸 또 기다리면서 화병이 나고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해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설문을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본인 성함하고 본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만큼의 배상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채권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오늘 정말 사용을 해보시는 단계까지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진 변호사님. 오호.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가정법률 쪽으로도 지금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인색을 벌써 해보시는. 또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고 이번에 제가 좀 상담을 할 게 여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을 좀 신청하게 되었어요. 계속된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폭행 정도가 심각해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뭐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혹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신 적은 있나요?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네. 근데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이게 한번 소송이 2번이 이렇게 진행이 있었어요? 되고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협의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내신 거예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었네요. 네, 그런데 예. 법원에 나와 이 어머니는 그렇게 된 문제로 하다고 말할 수도 없이 이거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폭력이거든요. 지금 말씀 들은 것만으로 딱 판단을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숱한 폭행들을 보아왔고 진술서로도 작성하실 수가 있고 예전에 한번 경찰에 신고했던 것 물론 너무 오래됐긴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주요 원인이 아버지와의 이런 폭력성 때문이었다라는 걸 입증하시면은 뭐 더 노력하지 않으셔도 또 재판상 이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증인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버지가 아무리 키웠다 그래도. 자식들의 말이 유효하게 진술서로 채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까지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가사 조사 명령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참으면서 지내왔고 몇 번은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런 모든 내용들이 참작이 돼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정말 느끼고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모든 소송은 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무섭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주시고 신변 같은 부분이 제가 볼 땐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신 상황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이라고 해서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사실. 그럴 땐 접근 금지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왔다.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있는 주거 평온을 해하려고 하면서 폭행을 시도한다. 이럴 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직접 대면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혼소장을 접수하시고 오히려 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절차 내에 들어가 있게 되면 상대방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도 비용 부담도 지금 있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은 변호사를 꼭 수임하지 않으셔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혼 소장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양식이 있고요. 거기에 체크만 해가지고 그대로 법원에 접수만 하시면 돼요. 행복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그 절차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좀 마음도 살펴주시고 절차 때도 한번 같이 가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쪽으로. 이제 식사 시간이. 이거 조명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오니까. 그렇네요.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운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법률방의 문세윤 사무장이고요.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 네,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닦으시고 또 멈췄다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혼인 관계 중에 있었던 사실인 거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매일 일 끝나고 늦게 집에 데려다 준다는 내용, 설 연휴 때처럼 그렇게 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단서들이 나와요. 이때는 우리가 혼인 중이었었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연락처도 아신다고 했죠? 네.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거의 매일 보고 매일 데려다주고 했기 때문에 둘이 통화했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증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제출하시면 좋아요. 또 낳으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되게 행복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자가 있는 남성하고의 외도,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도 그 불법 행위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를 알고 그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상대방의 지금 직장이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모르시고요? 네. 제가 지금 가사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참고 삼아서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29개월 돼가요. 29개월이요? 이제 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평균 양육비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 그 소득 수준도 변하겠죠? 그럼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또 양육비의 변동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대방의 어떤 소득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 이제 소득 금액 증명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또는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 전부를 다 법원 절차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현재 상태에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요거는 가정법원에다가 양육비 증액 청구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받으시면 그게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 남편이 어디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매월 받는 월급 중에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나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만 남편한테 지급을 하라 라는 식으로 급여 압류도 할 수가 있고요.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절차로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가 안 남는 다른 일을 했을 때는 그걸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주재하는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아두시면서 직장이 생기거나 소득이 생겼을 때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집행 권한을 확보해 두셔야 되고요. 정말로 아직 모든 걸 아이한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시기 동안 자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오늘도 저한테 오시자마자 벌써 눈물을 터뜨리려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크셨을까. 그래서 뭐 이제 같이 이런 시간을 사실은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든 모르든.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정말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 정말 든든한 존재가 서로에게 돼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500원을 먼저 좀 투입을 해주시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연 두 번째 상담은 남의 정석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상담 들어가겠고요. 뭐 자기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싹싹
딱 빌어도 지금 모자랄 순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고 그 고등학생 딸에 대해서는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일단 위자료 청구를 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건데 다만 이것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통신사 수발신 내역을 줘야 하게 되는데 전화를 건 장소, 받은 장소, 전화 상대방 이런 연락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최근 1년 동안도 그 여자 집에서 이제 기거하거나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를 소송에서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재산을 빼돌려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어쨌든 뭐 가전이나 집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다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하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돼요. 그런 것들에 이제 겁이 먹어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여자가 안 그래도 뻔뻔한데 계속적으로 또 둘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모님께 아픔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빼돌려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어쨌든 뭐 가전이나 집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다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하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돼요. 그런 것들에 이제 겁이 먹어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여자가 안 그래도 뻔뻔한데 계속적으로 또 둘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모님께 아픔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몰랐다. 라고 하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아예 속이고 자기는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네네. 이제 그 여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여성분도 피해자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륜이고 부정행위 그 외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연자의 그 상대방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돈 한 푼 못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했어요. 지속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님,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올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전 남편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 있는 줄 몰라? 동창인데 그것도 몰라? 말이 돼? 당신이 내 와이프랑 모텔방에 들어가는 CCTV가 있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상간남 주제. 상간남이라뇨. 결혼한 지도 몰랐고 그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무슨 상간남. 합의금으로 1,000만 원 보내요. 나 진짜 많이 참고 연락한 거니까. 1,000만 원이요? 제가 결국에 몰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너는 몰랐어? 라는 식으로 이제 상대방은 추궁을 해오겠지만 그 여성 측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만약에 알았다면 나는 절대 그 여성하고 그렇게 뭐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아주 유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소송에서는 그 남편의 배우자긴 하지만 그 법률 혼인지 여부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 상황에서 원래 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는 이유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게 아니라 그 사정을 남편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한 번에 기회 남았지만 더 상담을 안 받으셔도 저예요? 있어서 사건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혹시나 가능한지. 네. 예,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그 임신 중에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걸 안 보낼 경우에는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나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협박으로 시킨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증거 있는 걸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강요죄에 해당하는 부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혼인관계에 실체가 있을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아이는 낳지만 이제 부부관계로서 그 공동생활을 얼마나 지속을 하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한 몇 달 정도 계셨었죠? 그때 나올 때까지? 그냥 총 다 합치면 한 6,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는 청구했을 때 지금까지 생활비,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이 남자가 과연 그 돈을 줄 수 있을지가 문제긴 하거든요. 아무리 직업이 없다고 해도 가정법원에서는 최소한 53만 2천 원을 지금 급여가 없을 경우에 평균 양육비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자가 자기의 자식인 걸 부인할 경우에는 인지청구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명령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감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유치장이나 그런 구치소에 이제 감치를 할 수 있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선택은요. 어느 변호사 해주실지?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과 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변명하는 것 중에 너가 알고 그랬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성 정체성을 타고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성과 뭐 또는 동성과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용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귀책 사유로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나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볼링 치면서 생활 리듬이 전혀 안 맞았잖아요.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느라 늦게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장과 그런 성매매에도 모자라 볼링을 하면서 계속 외롭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눈물이 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이 돼요. 귀책 사유가 벌써 말씀드린 법조항으로도 꽤 많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 아까 인테리어비 최소한 이것만 달라라고 처절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섯 개나. 자, 눌러. 아, 바로. 자, 눌러. 아, 바로. 아! 맞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벌금형이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유죄 행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만일에 기소가 된다고 하면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할 수 없이 민사상 소액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때 인정되는 위자료액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협의 이혼 단계에서 벌어진 폭행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해서 두 사람 간의 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반영되기가 좀 어렵고 형사적으로 끝까지 처벌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합의를 해주면 아무래도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각계의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될 수 있어요. 양육비는 5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50만 원은 현재 이제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일단 협의이혼이 종결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의이혼 도중에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혼 안 해준다고. 네, 지금 빨리 종결을 짓고 어떻게 새 출발이든, 그러니까 새 출발이라는 게 이제 본인 일도 하시면서 친정 어머님 도움도 받고 이럴 계획도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남편한테 요구해왔고 그래서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화두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비선실세 최순실 그 태블릿 PC에 관한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의 고문 대표 변희재 씨가 이번 그 1심 재판부에 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죄로서 2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그리고 황모 대표는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자 2명은 이제 그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와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과 불신이 초래가 됐고 특히 피해자인 언론인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이 중요한데 아주 심각하게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짜뉴스하고 오보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시물이고 그 언론 뉴스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허위 사실인 그러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가짜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작한 그런 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거 있는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뭐 어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보는 예,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명이나 어떤 의견 표명이나 아니면 실수에 의한 오보는 가짜 뉴스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응답자의 73.8%는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혹은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했고요.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또는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78.9%가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3.5%가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관련 법률로는 언론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이런 허위 가짜 정보가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게 문제인데 유통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진 아웃제처럼 허위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게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제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가짜 정보가 올라오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나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명님의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정말 심각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대로 믿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법으로 강력하게 막아주세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관련법.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 SNS상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그것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 선고된 판결에서는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거나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허위 정보의 경우에는 지금 달리 실효성이 있는 그런 법적 제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적인 입법이나 아니면 그 사회단체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